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브루탈리스트입니다. These are yours, yes? Yes. All of them? Yes. Fine shoes for a wage. I'm sorry, will you please pass that back? They do not want us here. Who do you mean? The people here, they do not want us here. Promise you won't betray him. I promise. 브루탈리스트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월 12일에 개봉을 하였는데요. 저는 아쉽게도 바로 보지는 못하고, 제가 보지 못한 이유는 긴 러닝타임에 대한 약간의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극장에 가서 3시간이 넘는 영화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령과 소녀 살인사건이 그랬는데요. 그 영화도 긴 러닝타임 안에 인터미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아쉽게도 인터미션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귀가 약간 안 좋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극장 컨디션에 음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귀의 통증이 이제 두통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도저히 영화를 이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사서 집에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긴 영화에 대한 약간의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재밌다는데 한번 보러 가야죠. 영화관에 가서 보고 왔는데 총 러닝타임이 215분입니다. 215분이라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긴장감 있고 박진감 넘치게 때로는 엄청난 몰입감이 있게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제82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3개의 부문 수상을 하였죠.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도 10개 부분에 지금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3월 3일 한국 시간으로 9시, 오전 9시에 OCN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아카데미 리뷰도 해볼까 계획을 짜고 있는데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브루탈리스트 리뷰를 하기 전에 저의 감상평을 먼저 말하자면 처음에 저는 지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 저한테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영화가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전기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보러 갔는데 실제 인물인 건축가가 나오고 거기에 일생을 다루고 예술적이기는 하나 어딘가 이렇게 보면 좀 진부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기대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웬걸?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실존 인물이 아니라 100% 창작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의 머리는 이제 혼돈의 카오스로 접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그 서사가 납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 가상의 인물이다, 다 각색된 거고 각본이다 라고 한다면 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을 한 걸까? 이 연출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이며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될 걸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생각을 했죠. 오늘은 야근 각이구나. 어제 보고 왔는데 어제 새벽까지 얼개와 구성을 짜고 오늘도 영화 한 편을 보고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브루탈리스트는 저에게 양면성을 갖춘 영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장안의 화제작, 골든글러브 3개 수상, 10개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영화 한 잔 주인장이 살짝 오해했던 영화 브루탈리스트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영화 브루탈리스트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건축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브루탈리스트라는 말이 좀 어색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등장인물의 이름인가? 혹은 뭐 만들어낸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브루탈리즘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루탈리즘이란 여기 띄워놓겠습니다. 네, 이 브루탈리즘은 프랑스어에서 왔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브루탈이라고 하면 약간 좀 세고 강하고 야생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프랑스어로 봤을 때는 가공되지 않은 콘크리트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원이 출발을 했고요. 제가 그렇게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셨으면 하는데 건축의 역사에서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이 모더니즘의 한 갈래로 나온 것이 브루탈리즘이라고 합니다. 브루탈리즘의 시대적 배경을 보자면 세계 2차 대전 전후에 이제 복구 과정에서 쌍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그런 양식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브루탈리즘을 나타내는 건축물들은 여기 띄워드릴게요. 이 건축물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 강한 인상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굵고 거대한 표현이 가능하죠. 또한 한 가지 특성이 더 있는데 얘네들은 실용주의에서 왔기 때문에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띄어들었던 이 세 가지 건물들은 각각 기숙사, 시청 건물, 그리고 체육관입니다. 굉장히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성을 강조한 이유는 세계 2차 대전 전후 복구라는 역사적 흐름이 있고요. 이런 건축 양식은 모든 거치레를 벗어던지고 실용적이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거대하고 육중한 이미지 때문에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는데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과 이 실용적인 기능, 사실 이 두 개에는 간극이 존재하죠. 그래서 브루탈리즘 자체가 살짝 아이러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주인공 라즐로가 브루탈리즘을 활용하여서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로 나오게 되는데요. 영화 대사를 빌리자면 그는 바우하우스를 다닌 엘리트 건축가로 나옵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1919년부터 1933년도 독일에서 있었던 건축학교인데요. 사실 이때 독일의 역사적 혹은 정치적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 사이에 있는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전후 상황을 복구해야 됐던 독일에서 나온 공화정 체제가 있습니다. 그 공화정 체제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기간을 독일을 특별히 그렇게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건축가인 라즐로가 독일의 학교를 다니고 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예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영화상으로서도 이 해리슨이 자기 어머니를 기르기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커뮤니티 센터를 건축하는 디자인이 딱 봐도 브루탈리즘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브루탈리즘은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건축 양식입니다. 그러면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아직 유행이 안 됐겠죠. 굉장히 생소하고 진취적인 건축 양식을 들고 와서 라즐로가 자신의 예술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인공은 이 브루탈리즘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브루탈리즘이 나오기 전에는 네오클래시컬적인 건축 양식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건축 양식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디자인 양식인데요. 이 주인공은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오면서 그런 허례허식 따위는 벗어버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단일적이고 획일적이고 실용적인 건축 디자인을 들고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건축을 할 때 라즐로는 거친 느낌,
육중한 느낌, 단일화된 느낌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느낌은 자연스럽게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은 유대인 건축가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는 것도 양면성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양면성이 미국과 참 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술이지만 이 예술을 필요로 하는 자본가들의 양면성을 브루탈리즘을 통해서 보여줬을 것입니다. 또한 브루탈리즘은 주인공의 꾸밈 없는 그 자체의 예술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를 볼 수 있는 게 영화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지으면서 이민자로서의 차별과 억압을 표현했다라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억압의 표현은 자본가들은 몰랐습니다. 자본가들이 작가의 의도, 목적을 모른 까닭은 그 건물 자체가 자본가에게는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가 라즐로의 아내인 에르제벳이 공사가 중단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라즐로가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되었을 때 뱉은 대사인데요. 그녀는 그런 거 부자들에게는 부엌을 고치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잘 말해봐 라고 대사를 하는데 여기서도 볼 수도 있듯이 부자들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예술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장식품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브루탈리즘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예술가의 입장과 자본가의 입장입니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이 브루탈리즘을 보자면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예술의 순수성을 표현하고 노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자본가는 자신의 지적 수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술가는 이 순수한 미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자본가는 허영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즉 브루탈리즘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끝과 끝에 있는 상반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브루탈리즘을 찾고 있고 같이 건물을 짓고 있죠. 이러한 것이 마치 브루탈리즘의 양면성과 닮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역사적 시대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라즐로가 활동했던 시기는 47년부터 1960년까지입니다. 앞에 서로는 그것보다 더 예전의 얘기일 것이고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1980년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정서와 미국의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정서는 냉전 체제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도에 트루먼 대통령이 재임을 하였죠. 이 트루먼 대통령은 트루먼 독트린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독트린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대통령이 전 세계에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무슨 선언을 했냐면 전 세계 자유국민을 미국이 보호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독트린이 나오게 된 배경은 유럽이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토화가 되면서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힘의 공백에 따라서 소련 측에서 연방 국가들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공산주의 세력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은 이 독트린을 통하여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봉쇄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1947년도에 마셜 플랜을 통하여 유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인이 유럽을 보는 이미지는 우리가 챙겨줘야 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그럴 사람들로 보였다는 것이죠. 좀 우호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949년도에 나토가 설립이 되고 나토 설립의 리액션으로 소련 측에서도 군사체제가 성립이 되게 되면서 냉전이 살짝씩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냉전이 고조됨에 따라서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붙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억지라는 게 작용을 한 탓인데요. 그래서 중동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한국전쟁 등과 같은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특히 이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1950년 6월 25일에 발발을 하게 되었죠. 이때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이기고 베트남에서도 공산주의 정권이 도래하게 되자 한국에서도 혹시 공산주의 나라가 나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외교, 정치, 경제 시중에 있던 대소련 정책을 군사까지 넓히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이죠. 그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재선을 포기하게 되면서 1953년에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자면 트루먼의 임기는 1945년부터 1953년이 됩니다. 네, 1막과 굉장히 유사하죠. 1막은 1947년부터 1952년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트루먼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이 1947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역사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영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1막에서는 라디오를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정치적인 사건을 관객에게 들려주게 되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947년 11월 27일에 유엔 총회를 통하여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즉 유대인 국가를 설립을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의 라디오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시기를 살펴본다면 트루먼이 마셜 플랜으로 유럽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라디오를 언제 들려주냐? 라즐로가 아틸라라는 아내의 사촌의 가구점에서 가구를 만들 때 라디오에서 들려주게 되는데요. 미국인이 유대인에게 가면을 썼더라도 우호적일 때를 상징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건립 추진이란 것은 유대인에게는 희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즐로도 자신이 가구를 만들면서 해왔던 일에 비슷한 결로 일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희망적인 분위기, 또 사운드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한 해리를 만나면서 빅 프로젝트를 얻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진다라고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1막의 시기는 2차 대전 이후에 혼란했던 국제 정서와 질서를 미국이 자리 잡으면서 초강대국적인 면모를 보인 시기이고요. 때문에 냉전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유럽을 재건하고 나토를 설립하고 유대인에게는 우호적인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라즐로는 이러한 분위기 혹은 운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었고 인테리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으며, 자신이 예전에 했던 큰 건물의 건축은 아니지만 가구를 짓는 어떻게 좀 이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행운이 왔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부유한 계층의 분위기를 보자면 굉장히 귀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계층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계층은 기가 막힌 나라죠. 자본이 많은 자본가 계층은 자신의 부 그리고 지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족적인 분위기로 집을 꾸미고 예술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의 표현, 허영의 표현, 과시 같은 것에 예술이 들어감으로써 운 좋게 라즐로가 같이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해리가 자신의 아빠의 서재를 리모델링 해달라는 빅 프로젝트를 라즐로와 그의 사촌인 아틸라에게 의뢰를 하고 성공적인 금액으로 공사를 착수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나 싶었으나 사실 해리가 원했던 것은 아빠 해리슨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슨이 어머니의 병으로 생각보다 일찍 와서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고 대뜸 화를 내면서 부산이 되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인테리어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쫓겨나게 된 계기는 아틸라의 아내인 오드리의 거짓말입니다. 오드리는 라즐로가 자신을 유혹했다 라며 남편에게 말해서 오해를 사게 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게 유도하는 인물인데요. 사실 이전에 큰 프로젝트를 맡고 아틸라와 오드리, 라즐로 이 세 명에서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파티 장면에서 보자면 이 셋은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마셜 플랜을 통해서 우호적인 그리고 좀 가족이 된 듯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을 아주 크게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아틸라와 라즐로 그리고 오드리, 유대인 2명과 미국인 1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파티를 즐기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파티가 끝나고 나서 오드리는 라즐로에게 너라면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며 은연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라즐로는 산전수전, 공준전 뭐 다 겪고 온 상황이잖아요. 수용소에서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말뜻을 정확하게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지 않고 그 사업이 실패를 하자 그냥 그대로 떠나게 된 것이죠.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영화는 교회에서 아마도 제공을 해주는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이때 나오는 라디오 소리는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소식입니다. 이 한국전쟁 참전이란 것은 냉전에서 봤을 때 트루먼 독트린의 방향성을 조금 바꾼 사건인데요. 이 한국전쟁이 일어남에 따라서 트루먼 독트린에서 군사라는 영역이 들어오게 되고 냉전이 살짝 고조가 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상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라즐로의 상황을 공통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 막은 1953년도부터 1960년대로 이어져 있는데, 이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부터 1961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을 하였는데요. 이때 아이젠하워의 냉전기 전략이라고 보자면 공산주의 격퇴를 주장을 하였고, 이를 미국의 핵 우위를 기반으로 한 대략 보복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젠하워의 약간 공격적인 냉전기 전략은 영화에서는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1958년 11월 23일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들려주면서 관객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냉전은 점점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고 1962년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로 최고점을 찍었죠. 즉 영화는 1962년까지 다루는 게 아니라 1960년까지 다룸으로써 마치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냉전을 점점점 최고조로 이끌었지만 최고점을 찍지 못했던 것처럼 영화에서도 갈등의 절정에서 결말을 짓지 않음으로써 표현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1막은 민주당의 집권 시대였고요. 2막은 공화당의 집권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1막에서는 이 미국인들과 유대인, 즉 라즐로의 이 분위기 자체는 가면을 씌워둔 듯하게는 보이지만 그래도 예의는 조금 차리고 말을 좀 조심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2막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예의 차리고 말 조심하는 게 벗겨지면서 무례한 태도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인물에 따라서 영화를 한번 톱어볼 건데요. 먼저 라즐로 토스입니다. 라즐로 토스는 헝가리계 유대인으로 건축가로 일을 했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도 좀 엘리트였다라는 것이죠. 엘리트인 라즐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해리슨과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그가 다닌 학교에서도 볼 수 있고 그가 지은 건축물들 또한 전쟁에서도 살아남아서 예술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인물은 건축가로서 충분히 예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라즐로 토스에 대한 건축가적인 정체성을 찾아보자면 타협이 없고요. 표현을 잘하며 예술적입니다. 이런 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브루탈리즘이고 그가 그래서 브루탈리스트인 것이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자신의 영혼과 가치관을 예술로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즉 돈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단적인 예로 커뮤니티 센터 공사를 착수를 할 때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가 와서 기둥 3m짜리를 잘라라 라고 통과를 시켰지만 라즐로는 추가 비용은 자기가 낼 테니 자른 3m를 밑으로 덮어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대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즉 라즐로에게는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냐 보다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것이 더 우선인 예술가,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예술가, 건축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의례 좀 고결하게 보는 면이 있죠. 그렇지만 영화는 마냥 라즐로를 고결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막에서 라즐로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에 하는 행위가 성매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하는 등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마약은 미국에서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돈 없는 이민자들이 어떻게 비싼 약을 주고 삽니까? 접근성도 좋지 않고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니까 임시 방편 혹은 진통제의 역할로서 마약을 주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즐로도 맨 처음에 했던 마약이 대마초인데 이 코가 부러짐에 따라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점점 좀 더 강한 약물인 헤로인에도 손을 대게 되며 이 약물을 아내까지 손을 뻗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또 라디오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라디오에서는 그 당시 빈민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마약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라즐로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돈 없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라즐로의 방탕한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더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마 후반부에 가면 아내가 영양실조로 인한 골다공증으로 걷지 못하게 되고 아주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 더 이상 진통제가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단계가 2알밖에 없게 되어서 아내는 그거를 먹고도 고통에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게 되는데 이때 아내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라즐로는 아내에게 마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아내의 고통은 잊혀지게 되고 그 마약을 자기 자신에게도 투여하면서 같이 약에 빠져들게 되고 이 빠져들게 되는 행위는 성행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성행위의 묘사를 보자면 이 라즐로가 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약에 취해서 어떠한 영화관에 들어가서 포르노를 보게 되는데 그 포르노 장면과 굉장히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빛의 장막이 약간 씌어진 채로 그런 성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라즐로와 그의 아내의 성행위가 환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의 상황이 매우 안 좋고 정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환상으로 위로받고 싶은 그들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의 성행위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으로 위로만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한 것이죠. 이탈리아의 대리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간 채석장에서의 파티 부분일 텐데요. 이때는 아내가 유혹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석장에서의 무정부주의자 로 추정되는 여자와 춤추면서 키스도 하게 되는데 이는 명백하게 바람이죠. 이 바람을 피는 장면을 오묘하게 바라보는 해리슨도 한번 비춰줍니다. 그리고 라즐로는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는데 사라지는 이유는 약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약을 해서 해롱해롱하게 있던 라즐로를 해리슨이 성폭행을 하게 되는데 해리슨은 라즐로가 약에 취해서 기억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채석장에서 나올 때 라즐로가 대리석의 한 벽면을 보면서 네모나게 뚫린 것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마음에서 어떠한 특정 부분 빠졌다, 좀 망가진 상태다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즐로는 약에 취했었어도 해리슨이 성폭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처받는 장면이 라즐로의 특성에 따라서 2가지로 또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서의 상처, 2번째는 이민자로서의 상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자면 라즐로는 헝가리계 유대인으로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에 있었고 나치에서 억압과 핍박을 받았으며 수용소에 갔었고 거기에서 운 좋게 탈출하면서 미국에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온 라즐로이지만 이 라즐로는 이민자로서의 또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민자로서의 상처는 직접적으로 발음 지적이 있습니다. 라즐로처럼 헝가리나 혹은 발음이 특이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백그라운드를 물어보면서 무례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민을 온 사람들에게 백그라운드를 물어본다는 것은 또한 히스토리가 있을 줄 모르는데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무례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금 돈이 안 되면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온정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있지만 돈이 안 되면 온정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여주는 게 오드리의 반응과 해리슨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드리의 반응은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하였는데 3명에서 파티를 했을 때 오드리가 라즐로를 언짢게 보고 그 다음에 모함을 한다던가 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 사람들은 실제로 미국에 섞이지 않고 이민자이며 다른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는 당대의 미국인의 전형을 볼 수 있고, 해리슨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서술을 하겠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 예술을 허영심의 표현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들인 해리가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부탁하고 예기치 않게 해리슨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해리슨은 무작정 화를 내고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히 여겨라 라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서재가 잡지에 실리게 되고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남들의 눈에 자신의 지적 능력, 건축적인 예술이 보이게 되자 그제서야 라즐로를 찾아오며 전학식자에 토지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미국인들의 양면성에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로 받은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즐로의 특성은 엘리트주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상가에서 매춘부의 외모를 품평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엘리트주의적인 좀 재수없음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즐로 토스의 부분, 건축가의 정체성, 방탕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 엘리트주의적인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다층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그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뉴욕으로 넘어오게 되고 펜실베니아로 가게 되고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아내까지 오게 되는 희망찬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인터미션이 끝나고 2부에서는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신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약물에 중독적이고 방탕한 모습을 보이며 예민하고 까칠하지만 예술가적인 모먼트를 보이는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즐로는 점점 미국 사회에 섞여 들어가고 물들면서 자본주의에 빠지고 섞이고 타락한다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해리슨 리벤 뷰런입니다. 줄여서 해리슨이라고 간단하게 부를게요. 해리슨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위선적으로 나오는 인물인데요. 첫 번째 모습은 사업가, 자본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지점은 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의 사고방식에 있을 것인데요. 그는 올드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돈이 많았던 거는 아니고요. 그는 대형 성박 제조 단축 기술을 상용화 혹은 발견을 하여서 엄청난 양의 돈을 벌어들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국적인 인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머리를 굴려가면서 돈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자신의 조부모에게 돈을 건네준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부모는 자신의 어머니를 굉장히 괴롭힌 것 같았어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람이었죠. 25,000달러를 각각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데, 자신을 붙들면서 조부모가 하는 말이 수표에 사인을 안 했단다 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수표에는 사인을 하지 않고 다시는 엄마를 괴롭히지 않는 조건으로 500달러의 수표에 사인을 해주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는 저의 입장은 속물적이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또한 이 수표 전법을 라즐로에게도 사용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서재가 사람들이 많이 봐주니까 비슷한 작업을 하고 싶어서 라즐로를 찾은 것 같아요. 라즐로를 찾게 돼서 그때 못 줬던 공사 대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수표를 내밀게 되는데, 라즐로가 만약에 여기에서 수표를 보고 사인하지 않았네요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라즐로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 진짜 예술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라즐로는
해리스는 수표를 서류에 끼워 놓을 뿐이고 금액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리슨의 테스트에 통과한 부분입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것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국가 사업을 따내는 모습에서도 전형적인 사업가, 자본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는 공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지원을 해주는 주의 입장으로서는 기도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도실이란 게 사실 보자면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필요 없는 공간인 겁니다. 공용 기관을 만들고 있으면서 굉장히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특혜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특혜를 줌으로써 사업을 따내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그러한 모습에서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생긴 기차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2명의 인부가 입원을 하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해리스는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고 그때그때의 손익 계산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고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인부들이 불쌍하다, 잘못됐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뱉지 않습니다. 즉 인부들의 사고, 목숨을 손익 계산으로만 따지는 그런 잔인한 사업가적인 모먼트를 보이게 된 것이죠. 이 공사 중단에 따라서 라즐로와 그의 아내는 그 지역을 떠나서 뉴욕에서 지내게 되는데 뉴욕에 한참 잘 지내고 있는 라즐로를 또 찾아서 이제 또 자기 마음대로 이제 공사를 진행할 거니까 와라 라고 하는 보시하다고나 할까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참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해리슨을 만나게 된 계기도 그의 독서에 대한 취미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서도 그런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그의 서재에 있는 책들은 다 첫 번째 에디션이었어요. 다 읽었는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지만 자신은 이만큼 독서에 진심이고 지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는 라즐로의 리모델링에 대한 예술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칭송해서야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와인 수집에 대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와인 수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와인이 있는데 이 고급 와인을 하루에 3병씩 계속 마신다고 해도 10,000병 정도면 내가 살 날을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와인 창고에 10,000병을 채우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졌다. 그래서 건축으로 관심이 이전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대리석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채석장에 가게 되는데 그 채석장에서 아름다운 대리석을 보게 되자 뺨을 이렇게 대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대리석이 너무 아름답고 예술적이다라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이때 배우의 연기가 매우 좋은데요. 정말 그 장면만 보면 이 해리슨이라는 인물이 예술에 어느 정도 진심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채석장에서 해리슨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라즐로에게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밝혔듯이 라즐로를 성폭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폭행하는 이유는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은데요. 라즐로의 특성에는 엘리트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즐로는 지식인의 모먼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리슨에게는 자격지심의 형태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예술을 사는 것이지 예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예술을 하는 라즐로를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예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자신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였지만 라즐로는 그러한 모든 풍파를 겪고도 아내와의 사이가 좋게 보이거든요. 은연중에 부러움도 있고 자격지심도 있고 또한 그의 허영심 때문에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폭력적인 형태로 나온 것이 라즐로에 대한 성폭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폭행을 저지를 때 해리슨이 라즐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공격하기 쉬운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남들만 탓하게 되느냐. 그러면서 남에게 기생충처럼 달라붙으면
살면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창녀다. 이런 말을 뱉게 되는 것이죠. 이 말에서 겉으로는 예술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지적인 자본가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벗겨내고 본다면 철저한 패배주의와 허영심,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해리슨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해리슨이라는 인물은 기저에 허영심이 많이 깔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올드머니가 아니라서 자기만의 패밀리 트레디션이 없다 보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보여주는 게 많은데요. 단적인 걸로 원래는 흑인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이었던 해리슨이 시간이 좀 지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흑인 하인을 쓴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맨 처음에 라즐로를 초대해서 가진 식사 자리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하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좀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 추운 날에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웬 연회장에서 발표를 하고 다음날에 보여주던가 아니면 다 만들고 나서 보여줘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서 발표를 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간다는 것도 굉장히 허영심이 깊은 인물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또한 원래는 귀족적인 분위기였다가 2부가 돼서는 그 찻잔의 모양이 동양적으로 바뀌게 되어요. 이게 트렌드가 바뀐 것이죠. 원래는 유럽의 귀족적인 분위기가 고급졌다면 이제는 동양의 그런 분위기가 자기의 부를 뽐낼 수 있는 트렌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전쟁 또한 그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미국은 많은 부를 축적을 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는 진주만을 제외하고 전투나 습격이 있었던 적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전쟁을 겪어온 그런 이민자들, 유대인들의 얘기를 마치 유희거리를 즐기는 듯하게 듣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이 역시도 식자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막 라즐로가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들이 찬 주얼리가 부각이 되고 그 뒤에 해리슨과 라즐로가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도 다른 한켠에서는 카드 게임을 하고 돈을 막 걸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느꼈고 비인간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이것을 절정으로 드러내는 게 앞에서 말했던 라즐로를 성폭행하는 사건이고 이를 한 줄로 좀 요약을 하자면 예술가인 라즐로를 자본가인 해리슨이 신체적으로 굴복을 시킨 것이죠. 즉 자본을 가지고 예술, 노동, 인물 뭐 이런 것들을 취했던 추악한 자본가, 자본주의, 미국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후에 엘리자벳이 해리슨의 저녁 식사에 와서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는데 해리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말을 후회하긴 하지만 그녀가 끌려나가고 난 다음에는 수습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침실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리거든요. 이 인물이 끝에는 마법과 같이 사라지면서 아, 서사시구나 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마치 바빌론에서 마고로비가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다음은 엘리자벳입니다. 미국 발음으로는 엘리자벳으로 발음이 되는 것 같은데 헝가리 발음상으로 엘리자벳인 것 같고 그들이 엘리자벳으로 부르기 때문에 엘리자벳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자벳이라는 인물은 앞선 두 인물에 비하면 그렇게 양면성이 드러나는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기자 출신 헝가리계 유대인 으로 나오게 되면 또한 지식인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라즐로와 같이 엘리트주의가 조금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영어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라즐로는 영어 발음 때문에 좀 고역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해리슨이 이제 좀 무례하게 엘리자벳에게 당신은 영어를 잘하는데 당신 남편은 구두닦이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좀 가르쳐라 하면서 동전을 던지는 시퀀스가 나오는데 그 시퀀스는 누가 봐도
무례하지만 거기에서 계층의 우위가 너무 여실히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엘리자벳과 그의 남편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자벳은 이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또 그녀의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리슨과의 대화에서도 그보다 직접이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해리슨이 무슨 혼돈의 벽, 혼란의 벽 뭐 이런 거를 말을 했는데 발음이 틀렸나 단어가 틀렸나 그것을 엘리자벳이 지적을 하면서 해리슨이 당신 굉장히 지적이고 이런 대화 너무 즐겁네요 라는 말을 뱉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엄청난 핍박과 차별과 고난과 역경을 겪는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의 사촌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면모도 엘리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트적인 그녀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영어를 잘하고 발음도 좋기 때문에 쉽게 미국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조카를 조금 방치하는 듯하게 내버려 두고 자신은 해리슨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하면서 막 웃고 떠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녀 또한 양면적인 인물이다라고 은연중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인들과 잘 섞여서 잘 지냈을까요? 그랬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앞에서도 언급했던 마약을 한 채 성관계를 하는 사건입니다. 이 마약을 한 채 성관계를 하는 것도 미국의 마약에 대한 사회 문제를 꼬집은과 동시에 그녀가 어떠한 위치, 이민자의 위치에 있고 미국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진통제, 마약이 그녀 몸에 안 맞다. 즉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행위를 끝나고 아침이 되어서 화장실에 가게 되고 거기서 쓰러짐으로써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 또한 라즐로와 같이 상처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 상처인 유대인으로서의 상처를 먼저 말하자면 세계 2차 대전을 유럽에서 겪으면서 받았던 유대인 핍박, 홀로코스트, 박해, 못 먹는 영양실조로 인한 골다공증으로 자신의 다리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나치가 패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끝나게 됐을 때에도 그녀는 홈리스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서 그렇게 힘들게 간 미국에서는 그녀가 행복했냐라고 본다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받으면서 얻었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첫 번째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자신의 다리를 봐줄 정확한 의사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과 자신은 원래 외교부 기자로 또 활동하며 지식인의 역할에 있었다면 이 미국에서는 립스틱 리뷰나 쓰는 전에 자신이 했던 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일을 하면서 자아상이 망가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라즐로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점점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거기에 활용점정을 찍은 사건은 라즐로가 소년 인부에게 너무 까칠하게 말하고 자기의 친구에 대해서도 너무 까칠하게 말하고 집에 가자면서 차를 타고 막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차 안에서 라즐로와 엘리자벳이 막 싸우게 되는데 심하게 다툰 엘리자벳은 그날 저녁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통제가 없어서 남편이 헤로인을 주사하게 되고 그때 아마도 라즐로는 해리슨과의 있었던 사건을 엘리자벳에게 말했던 것 같고 이 말을 들은 엘리자벳은 보행기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자 해리슨의 저녁 식사에 쳐들어가서 너의 아빠는 강간범이다. 내 남편 강간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따지게 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해리에 의해서 보행기가 걷어차지게 되고 몸이 넘어지고 개처럼 끌려가면서 이 미국인들이 이민자, 약자를 보는 인식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엘리자벳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라즐로에게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조피아 딸의 할머니로서 자신은 살아갈 거다. 너도 같이 가자. 미국은 썩어 있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뱉게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미국인들이 이민자를 차별하고 그 속에서 자본주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 두 부부를 통해서 감독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녀의 다리는 유럽에서부터 망가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녀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홈리스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이 생활을 통해서 그녀는 영양실조로 인한 골다공증으로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 휠체어 신세로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서는 남편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겠다,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아진 게 없는 모습을 보아 그 미국의 위선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그녀의 다리 통증을 두 번 인상 깊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마치 그녀가 예지몽을 꾼 듯하게 기차 사고의 영상을 같이 디졸브하면서 그녀가 고통에 몸부리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두 번째는 차 안에서 라즐로랑 막 싸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다리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마약을 주입받게 되고 그 결과로 응급실에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사회 문제를 통해서 응급실에 가게 되고 그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은 에르자벳은 이민자에게 썩은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유대인의 나라인 예루살렘으로 라즐로와 함께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떠나려고 결정한 후에서야 그녀는 보행기를 짚으면서 걸을 수 있게 되고,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녀는 잘 걸어 다니다가 여생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녀는 라즐로가 끝까지 가서 나락으로 타락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좀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라즐로를 지지도 해주지만 거기에 지적 능력이 섞이면서 자신을 이방인으로서만 느끼는 미국인에게 진절머리가 나는 인물인 것이죠. 네, 이 다음은 오프닝과 엔딩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오프닝은 서막과 에필로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서막 부분을 좀 보자면 Excuse me, sorry. 원테이크로 마치 찍힌 듯하게 여러 가지 소음들이 겹치면서 현장감을 주고 배를 타고 뉴욕으로 건너오는 라즐로와 그의 사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뉴욕으로 막 건너왔을 때 자유의 여신상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찍히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원래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보는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뒤집어서 지나가게 된 것이죠. 이 다음에도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을 표현한다던가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을 표현한다던가 되게 특이한 각도로 자유의 여신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마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 이민자의 얘기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미드소마에서도 하계 축제를 가는 그 차를 뒤집어서 찍잖아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오프닝 크레딧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특이하게 이 영화에서는 세로의 움직임이 아닌 가로의 움직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의 장면이 뉴욕에서 펜실베니아로 넘어가는 장면이었거든요. 버스로 이동을 했긴 했지만 마치 기차들이 움직이는 듯하게 느껴졌고, 세로가 아닌 가로 방향으로 조정을 한 이유는 주인공이 건축가이기 때문에 마치 도면을 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는 오프닝 크레딧과
것과 원테이크 같은 장면, 그리고 소음이 막 섞이면서 현장감을 주는 것, 그리고 거꾸로 뒤집혀서 보이는 것 모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필로그를 볼 건데, 에필로그는 1980년도 건축 비에날레가 열렸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즐로는 어느 정도 노쇠하여서 조피아의 딸로 추정되는 아이가 휠체어를 끌고 있고, 조피아가 라즐로 회고전을 열면서 연설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때 조피아의 목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아내가 줄곧 했던 목걸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내하고 라즐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넘어가서 조피아와 같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내의 물품을 물려가던 조피아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피아가 연설을 하게 되는데 라즐로의 건물들의 의미 부여 같은 거를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그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에 한 방 한 방의 크기를 자신의 수용소의 크기와 똑같이 하고 층고를 높게 함으로써 거기서 느꼈던 뭐 절망감,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걸 표현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위안성으로 남겨둔 것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걸 보면 관객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라즐로의 의도가 그랬는지는 과정을 바라봤던 관객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라즐로는 실제로 그걸 표현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순수하게 예술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지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조피아는 의미 부여를 하면서 연설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 조피아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착취받는 예술가의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시대가 변해도 건축물, 예술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만드는 예술가들은 그들의 실질적인 무언가를 보상받거나 보호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권력자에 맞게, 입맛에 맞게 착취당하고 변형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에 쐐기를 박는 대사가 조피아의 마지막 대사였는데,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진 않고 목적이 중요했어요.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봤던 그 라즐로의 일생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보다는 표현해낸 그 건축물의 목적이 중요하다 표현하면서 끝까지 착취당한 채 혹은 그의 예술을 표현한 걸 수도 있죠. 표현을 하고 그것을 또 이용당한 채 남겨진 라즐로의 휠체어 위의 모습을 보아하니 아마도 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오프닝에 나왔던 그 이름 모를 여자아이가 사실은 조피아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위주로 조금 인물들과 떨어져서 얘네가 향하는 목적이 뭔지, 이 예술이 표현하는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술가와 자본가의 대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예술가는 라즐로가 있겠고 자본가는 해리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술가는 브루탈리즘을 통하여서 실존적으로 예술을 표현하지만 자본가는 그 예술을 통하여 자본을 벌려고 하는 반대되는 입장에 있고요. 또한 라즐로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무슨 차별이냐면 인종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흑인과 어울려 다닌다던가 인부들에게 뭐 친절하게 군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본가인 해리스는 차별을 할 거 다 하고 위선적인 모습 다 떨면서 자기는 아닌 척, 이런 인물입니다. 즉, 이 라즐로와 해리슨, 예술가와 자본가의 대비를 통하여서 당대 팽배했던 미국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라고 봅니다. 그
그다음에 인터미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영화는 긴 필름을 통해서 올드 패션하게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미션도 그 영화의 일부로서 보게 되는데, 인터미션이 시작하면 어떠한 사진이 띄어지면서 위에는 타이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진은 영화의 흐름상 1부에서 2부로 넘어갈 때 1부의 극 후반에 라즐로가 아내한테 라즐로와 엘리자벳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사진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결혼식 사진이고 인물들이 보이면서 찍힌 사진인데, 그 위에 어떠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그 말을 번역을 해보니까 히브리어이고,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This is the gate for me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문은 나를 위한 문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1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희망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띄움으로써 2부의 문을 열고 가면 이 분위기가 이어지겠구나, 아내를 잘 만나고 희망적으로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일종의 기믹인 것이죠. 왜냐하면 맨 앞에 뒤집어진 자유의 여신상을 보여주면서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민자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 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진도 사실은 나를 위한 문이지만 이 문을 열었을 때 일부와 같은 희망적인 분위기일까 아니면 정반대되는 분위기일까를 모른 채 관객은 이 문을 열었을 때 뭐가 나올지 추측만 할 뿐 그냥 시작하는 것이고, 소리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싶은데, 인터미션이 15분이 있는데 15분 초반에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의 사람의 잡음이 들어가게 돼요. 약간 떠들고 웅성웅성하는 느낌? 그게 점점 진해지면서 15분이 다 지날 때쯤이면 조명이 낮아지고 2부가 시작되면서 그 음향이 그대로 이어지게 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음향은 아내를 맞이하러 간 기차역의 소음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인 라즐로가 어떻게 보면 관객을 기다리고 있었나?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나?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네, 다음으로 음향과 음악, 그 다음에 빛의 활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긴 러닝 타임을 지루하지 않게 어떤 부분에서는 긴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몰입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술적이고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음향과 음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둥둥둥둥 거리는 음악이 참 좋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나왔냐면 건설을 할 때 이러한 음악이 나왔는데, 이는 마치 철강을 두드리는 듯한 표현이었지만 라즐로를 비춰주면서 그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라즐로의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뛰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다시 건축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기쁘고 흥분하고 신나는지를 표현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서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또 음악이 루니툰이나 뽀빠이 막 이런 데 나오는 음악이 있었는데, 그 음악은 언제 나오냐면 라즐로가 처음에 인테리어 가게에 갔을 때 의자와 책상을 만들 때 나오는 음악인데요. 그때 라즐로의 상태는 전쟁을 겪고 와서 굉장히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그의 직업과 맞닿아 있는 활동을 하니까 그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나는 그런 카툰스러운 음악이 나왔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음악에 대해서는 참고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유튜브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엔딩 음악도 보자면 엔딩 크레딧이 그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참 이 영화는 원래 보는 것과 반대되게 낯설게 표현하는 것에 일가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들려주는 엔딩 곡이 One for You, One for Me 라는 곡이었는데 그게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음향에 대해서도 말을 할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서문에서 원테이크를 하면서 모든 복잡한 음향이 섞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섞이냐면 아내의 편지, 그 다음에 라즐로 그 배 안에서
안에서의 그 잡다한 것,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고조되는 그러한 음악이 다 섞이면서 관객에서는 현실감이 있고 정말 정신없는 그 라즐로의 상황을 직접 체험한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라즐로가 다시 시공을 시작하고 인부들과 대화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라즐로가 문에 서 있고 건물 안에서 라즐로를 보는 듯하게 카메라가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때 라즐로의 대상은 굉장히 그 웅웅거리게 표현이 돼요. 아무런 가구가 없는 건물 안에서 얘기를 하면 웅웅거리잖아요. 그런 게 그대로 표현이 되고 다음 장면에서는 건물 밖으로 나와서 카메라가 밖에서 라즐로를 이렇게 찍게 되는데 이때는 또 라즐로의 대사가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객이 실제로 거기 안에 있는 듯하게 현실감을 많이 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라즐로를 찍을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건물 자체가 빛에 좀 민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십자가의 모양이 드러내는 건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의 표현은 마약을 한 뒤에 그 라즐로 부부가 맺는 성관계 씬에서도 마치 빛의 장막이 내려서 환상적인 분위기, 그럼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가라는 분위기로 빛을 사용하게 되고 마지막에 해리슨이 마술적으로 사라졌을 때도 역으로 뒤집힌 빛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장면도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결론입니다. 브루탈리스트. 제가 하도 브루탈리즘 이래가지고 영화 제목이 브루탈리즘인가 싶겠지만 브루탈리스트입니다. 브루탈리스트는 브루탈리즘을 가지고 건축을 했던 가상의 인물인 라즐로 토스의 일대기를 그린 것만 같은 서사시 같은 영화였는데요. 왜 아카데미에 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되고 왜 골든글로브에서 3개의 상을 받았는지 알 것만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긴 러닝타임이 절대로 길게 느껴지지 않는 감독의 노력, 사운드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리고 각본의 세밀한 촘촘함, 배우들의 연기가 다 어우러지면서 어떠한 고전이 탄생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브루탈리즘이라는 특성과 시대적인 상황,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 이 영향력을 줄 때 그 영향을 받은 한 인물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하는가를 실루엣으로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구성 자체도 1막과 2막이 마치 1막에서는 건축을 지을 때 밑에 밑작업을 하잖아요. 그 밑작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하는 단계가 2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탄탄하고 짜임새도 좋으며 음향도 훌륭하고 배우의 연기도 좋으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딱 보여주는 브루탈리스트 한 줄 평은 시간이 지나도 경광 콘크리트처럼 예술도 그러하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긴 시간 동안 브루탈리스트를 한번 토파보았는데요. 저에게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의 트라우마를 없애준 유의미한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제발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